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최혜미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홍익대학교에서 예술학, 그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기록관리학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그러니까 현 지금 서울시립 미술 아카이브죠. 거기 이제 그쪽에 아트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수집, 검수 연구 영역을 하셨고, 그다음에 원로 작가 디지털 아카이브 주제환 보충 연구 등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주시립미술관 북경 창작섹터 입주 기획자로 선정이 되셔서 아카이브 미술 기반의 북경 만유 프로젝트를 수행하셨습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문화재단 출판기획팀에 소속되어 있으십니다. 주제는 한국 동시대 미술에서의 아카이브 유형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혜미입니다. 좀 시간 관계상 중간중간 넘어가면서 읽겠습니다. 할 포스터는 아카이브 충동에서 아키비스트로서의 미술가의 작업이 주로 상실된 혹은 추방된 역사적 정보를 물리적으로 현존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스터에 의하면 이러한 경향 때문에 이들의 작업은 이른바 포스트 프로덕션 미술 또는 데이터베이스 미술과 유사한 측면을 갖습니다. 그에 따르면 아키비스트로서의 미술가는 실현되지 못한 시작들이나 미완의 프로젝트들에 이끌리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이들의 작업은 포스트 프로덕션뿐만 아니라 프리 프로덕션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는 양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리 프로덕션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아키비스트로서의 미술가들이 아카이브를 자의적으로 이를테면 그들이 원하는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제멋대로 다루지 않는다 또는 못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들은 실현되지 못한 시작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포스터가 지적한 상실된 혹은 추방된 역사적 정보를 물리적으로 현존하게 만드는 경향은 또 다른 문제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가 미술관 없는 아카이브에서 지적한 다음의 경향, 곧 한때 미술가들이 작품을 보여줬다면 지금 그들은 패티시를 전시한다는 경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전북한 자율성의 전통이 부재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포스터는 자율성이 나쁜 단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대 아방가르드들의 실천이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터가 제기한 문제는 아카이브 기반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대 한국 미술가에게도 유의미합니다. 이들에게는 아카이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카이브를 생산 사용하는 미술가들은 종종 아카이브의 원천에 이끌립니다. 때때로 이들은 유사 역사가, 유사 인문 인류학자의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신을 미술가로 자신의 작업을 예술로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술가가 어떻게 아카이브를 이해하고 있는가, 또 미술가가 아카이브와 자신 사이의 거리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미술에서 아카이브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들의 아카이브 기반 작업에서 아카이브의 유형은 아카이브에 대한 이들의 태도의 차이를 함축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양상을 세 작가를 통해 세 가지 갈래로 나누어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현, 사적인 연금술. 나현은 역사학, 인문학, 문화인류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아카이브를 수집, 분석하여 구조적 재배치를 시도하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현장을 직접 탐방하여 예상치 못한 돌발 경험을 통해 또 다른 성격의 주관적 아카이브를 구축한 작가입니다. 나현은 올해의 작가상 2015의 후보 작가로 선정되며 서울의 난지도와 베를린의 악마의 산을 바벨탑의 유적으로 추정하는 바벨탑 프로젝트 난지도를 선보였습니다. 나연이 2012년부터 진행한 바벨탑 프로젝트는 식민지의 지배 인종이 피식민지인과 혼합되면 식민 주도의 힘을 상실할지 모른다는 이른바 우생학적 담론에 바탕을 둔 독일 제국주의 제국의회의 혼혈혼 논쟁 자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연의 작업이 처음부터 아카이브라는 개념과 연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바벨탑 외부에 이런 우물의 이주민의 모국어 인터뷰가 흘러나오고 여기에 그 난지도 기아 식물을 식재한 그런 모습이고요. 내부에는 해외 이주 한인과 그 후손의 인터뷰 그리고 각종 아카이브 문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종 프로젝트는 최초의 이데올로기 전쟁이었던 한국 전쟁에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했던 프랑스 군인 중 실종 처리된 7명의 병사를 찾는 과정을 다룬 프로젝트입니다. 상상마당에서 열린 전시 실종에서 김노함은 이러한 가상의 은유가 유사 다큐멘터리 또는 팩션에 상응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박천남은 성공미술관에서 열린 전시 나연보고서 민족에 관하여에서 나연의 작업이 일종의 르포르타주라면서 그를 르포 아티스트라고 칭했습니다. 나연의 실종 프로젝트를 정연심은 다큐멘터리적인 아카이브 방식으로 서술하며 동시대 미술의 아카이브적 경향을 반영하는 사례로 보았습니다. 정연심은 나연이 지워지는 이미지를 통해 진실과 부재의 역설을 다룬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연을 아카이브와 연결하여 해석하는 근래의 논의들을 이 작가의 연결하려는 의지를 강조합니다. 김선아는 나연의 작업을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나연의 작업에서 객관적 사실과 작가의 주관적 시선이 결합하여 수집된 파편들을 재조립되어 프로젝트라는 유기적인 형태를 구축한다고 서술했습니다. 김주원은 나연의 작업이 리서치 과정과 결과물의 형식에서 아카이브나 기록이라는 전형성과 박제성에서 멀리 나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각기 다른 장소, 시간과 역곡 구성하여 역동적 읽기와 새로 쓰기의 가능성을 여는 흥미로운 과정을 끌어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과정이 지속되려면 작가에게는 연결, 이 작가의 표현에 따르면 사적인 연금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원천인 지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기록학에서 아카이브에 유형하는 어떤 대상을 그 대상이나 유사성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거나 배열하는 행위는 각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키비스트는 어떤 원칙, 개념, 목적에 따라 일정한 순서대로 배열된 분류의 체계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기록물을 생산한 기간에 따라 분류한다는 출처의 원칙을 따릅니다. 출처의 원칙은 주제에 따른 기록의 배열을 배제 또는 제한하면서 의미론적 역사가 아닌 지형학적 장소에 집중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출처의 확인은 아카이브가 기록학에서든 아니면 동시대 미술에서든 아카이브일 수 있는 최소한 조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연의 경우에 그것은 바벨탑처럼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남아연, 일치와 불일치 또는 우회와 일탈입니다. 나연의 작업이 객관과 주관, 사실과 허구 사이에서 진동하고 있는 데에 비해 남아연의 작업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양자의 일치를 향합니다. 김홍기는 남아연의 작업에서 춤의 동작을 기록하기 위한 기호이자 전달하기 위한 지침으로서 무보를 떠올렸습니다. 김홍기에 따르면 남아연의 초기 드로잉, 아토믹은 원자들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서로 결합하고 분산하는 반응의 궤적을 기록한 것인데 이는 상상한 물질의 최소 단위가 구사하는 동작을 기록한 일종의 무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욕망의 식물학과 궤도 연구에서 벌과 해성의 운동을 기록한 드로잉 또는 무보가 퍼포머들을 위한 지침의 역할을 맡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작가의 관심이 통상의 무보 또는 악보가 전제 또는 추구하는 일치가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현진과 대화에서 남아연은 과거 시간에 존재했던 새 목소리를 현재 시간의 인간의 목소리로 재생하는 필드 레코드에서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새 소리를 듣는 그 시간, 그 퍼포머가 무엇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디어 곧장 다른 시간 또는 나의 고유한 시간 시스템을 강조했습니다. 필드 레코딩, 궤도 연구와 같은 작업들이 일상적인 시간과는 다른 시간을 발생하기 위해 스스로 의도한 장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무보나 악보를 생각하면 그것들은 일치뿐만 아니라 불일치를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용가나 연주자에게 익숙한 것을 기대하는 동시에 이전과 다른 연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아연의 접근은 기록하기 아카이브 사용자의 기대하는 바에 상응하는 측면을 지닙니다. 기록학자 가운데는 아카이브를 정보나 증거와 구별되는 것으로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정보나 증거는 아카이브가 아니라 아카이브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록을 정보나 증거로 이용하는 것과는 상이한 태도입니다.
설문원이 지적했듯이 아카이브 사용자는 아카이브와 특정 개인, 조직, 장소, 사건과의 상징적 연관성에 흥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카이브가 충분하지 않을 때, 아카이브의 빈틈이 너무 크게 느껴질 때 예술가는 직접 아카이브 생산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남아연은 2012년 페스티벌 봄에서 극장 퍼포먼스 이태리의 정원을 진행한 이후 꽤 오랫동안 무용가 최승희에 몰두했습니다. 1936년 최승희가 취입한 동명음반에 실린 곡을 유튜브에서 우연히 듣게 된 데서 출발한 이태리의 정원 제작 과정에는 기록 확인 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원아에 따르면 남아연은 최승희의 기록을 찾아 방문한 베를린 예술 아카데미에서 막연히 상상했던 것과 달리 실제 아카이브 내역이나 자료 수집 방법이 그다지 체계적이지 않고 무용가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남아연은 최승희 관련 자료를 아카이빙했습니다. 우시야마 미스루의 마음의 흐름에 관한 평문, 최승희 공연 사진과 기사가 실린 신문 잡지, 최승희에 관한 단행본에 실린 사진 자료, 1959년에 작성된 제1분 한인 북한계 북송에 관한 협정문 등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아카이브의 형태로 진열됐습니다. 여기에는 남아연이 최승희의 1935년 공연을 상상하며 드로잉한 여러 무보가 함께 전시가 됐습니다. 남아연은 최승희의 작업을 제대로 아카이빙 해보고 원전을 복원하자는 작업이 아니었고, 오히려 과거의 시간이 파편으로 남았을 때 그것이 어떻게 현재라는 시간을 발현시킬 수 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김현진은 남아연의 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수집행위 자체가 아니라 과거의 사물이 현재 미래의 새로운 사건화가 되는 것, 곧 수집된 사물의 활성화의 궁극적 의미 생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일치 또는 공명은 방기가 될 수 없습니다. 일치나 공명의 추구는 브릿지를 만들기 위한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남아연의 작업을 추동하는 것은 벤자민 부클로가 말한 주체들 사이, 주체와 대상 사이, 대상과 그 재현 사이의 전통적인 결속이 위태로워짐에 따라 활성화되는 기억 욕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연의 작업에는 기억이 전제하는 원본에 대한 강박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작가의 작업은 과거의 기억보다는 미래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혜주에 따르면 최승희와 남아연의 작업과 자료가 서로 엮여 있는 전시의 형식은 아카이브 일반의 기능처럼 역사적 사실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설명하기보다 실제가 비어있는 자리에서 우회하고 일탈하며 이미지와 움직임을 쌓아갈 때 발생하는 무엇을 목격하는 장소를 추구합니다. 남아연은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하며 과거의 자료 같은 것들이 현재에 개입하면서 도리어 미래의 시간을 예시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게 되는 점에 이끌립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미래의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트선재 센터에서 2020년에 열린 그 마음의 흐름이라는 전시의 전경입니다. 이게 그 최승희 아카이브가 함께 전시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강승입니다. 이강승 전유와 채화. 아카이브를 문제 삼는 동시대 예술가들 다수에서 발견되는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남아연이 그렇듯 아카이브 기록의 제목과 작품의 제목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목은 우리의 관심을 일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곧 브릿지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강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강승은 2018년 국내에서의 첫 번째 개인전 가든을 개최했습니다. 가든은 에이즈로 요절한 두 사람, 그러니까 영국 영화감독이자 정원사 대릭 점원과 한국 작가 오준수를 기리는 전시였습니다. 권지는 정원사에게 정원이란 행위 경관이며, 이 경관은 보고 냄새를 맡고 손과 발로 느끼는 일련의 근원적인 감각을 기반으로 한 정원사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펼쳐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준수와 대릭 점원을 기리는 이런 작업이고요. 이 전시에서 이강승은 인간의 손길로 만들어진 천자수 도자기를 통해 정원 공간의 구체적인 실체인 땅과 풀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작은 정사각형 테이블에는 전체 전시를 관통하는 서사에 관한 주요 도큐멘터를 모아두었습니다. 이강승에게 정원사의 감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2019년 이강승은 뉴욕의 한 대한공간 전시에서 줄리 토렌티노의 작품 하비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식물은 원래 하비 밀크가 자신의 집에서 갖고 왔던 모체 선인장에서 번식한 것인데 여러 세대의 사람들을 시적으로 연결하고 또 다양한 장소들을 거쳐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강승에게 이와 같은 경험은 서울의 키어락에서 어느 트랜스젠더 여성이 키어 잡지 버디 사무실에 기증한 일련의 일기를 발견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삶의 고난으로 가득 찬 네. 자료들은 그에게 자체로 아름다웠지만 특히 그의 손길 발견되고 기억하고자 하는 욕망, 시공간을 거슬러 사람들을 잇는 자료가 특히 감동적이고 촉각적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023년의 인터뷰에서 이강승은 자신의 작업에서 중요한 표현 방식의 하나가 존유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강승에 따르면 존유는 앞선 세대의 작가나 운동가의 작업 그리고 기록을 주로 드로잉이나 자수를 통해서 그 프로젝트로 다시 들여와 재맥락화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강승은 특히 리서치 과정에서 발견한 다양한 이미지나 기록을 흑연 드로잉, 삼배와 금실, 자수, 세라믹 등 다양한 매체로 번역하고 전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과 신체로 오랜 시간 공들여 체화하는 데 집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강승은 아카이브와 자신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술가는 이 양자를 일치시키기 위해 좀 더 정확히는 양자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 작가가 말하는 체화는 양자의 거리가 최대한 가까워진 상태를 시사하는 것입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연구 주제에 적시된 것처럼 한국 동시대 미술에서 나타나는 특정 아카이브 유형을 나연, 남아연, 그리고 이강승 작가와 같은 아카이브 기반 작업사를 통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발표는 동시대 한국 미술가들이 아카이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술가와 아카이브와 미술가가 아카이브와 자신 사이의 거리, 관계 및 태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태도 문제를 통해 미술에서 나타나는 아카이브의 범주적 확장성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발표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단국대학교에 재직 중이신 배혜정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최혜미 연구자에 대한 질의를 맡은 단국대학교 한국문화기술연구소의 배혜정이고요. 저는 이제 질의문을 읽는 방식으로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자께서는 한국 동시대 미술에서의 아카이브 유형이라는 주제로 할 포스터의 아카이브 충동에서의 프리 프로덕션이라는 아카이브 예술에 대한 규정, 그리고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요청을 언급하시면서 본 연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이 이들이 아카이브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태도를 보여준다고 서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태도에 대한 분석은 한국의 동시대 예술가인 나현, 권하연, 이강승의 작업을 각각 나현, 사적인 연금술, 남하연, 일치와 불일치 또는 오해와 일탈, 이강승, 전유와 체화로 구분하는 것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아카이브 예술의 동시대적 경향 내지 아카이브 기반 예술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할 포스터를 필두로 해서 20년 남짓한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연구자의 발표문을 읽으면서 생겨난 몇 가지 질문을 공유하고 그 답을 들으면서 연구자의 이 연구에 시사점과 의미를 새겨보고 이 연구의 진행이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앞서 언급했듯이 저는 그 현대 미술에서의 아카이브적 흐름이 자크 데리다를 경유한 할 포스터의 논의로 하나의 흐름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논의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구자가 논의하고 있는 나현, 남하연, 이강승이라는 한국의 예술가들을 읽어낼 때 이 포스터식의 아카이브 충동과 구분되는 지점이 있진 않을까요? 연구자가 언급하신 포스터 역시 아카이브 충동에서 언급하고 있는 니콜라 브리오의 포스트 프로덕션이라는 명명이든 구분해서 포스터가 사용하는 프리 프로덕션의 개념이든 아카이브 기반의 예술가들이 어떠한 아카이브를 사용하고 있는가, 또한 이들이 유사 역사가 내지 유사 문화 인류학자의 입장을 취할 때
이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구성하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가 이 포스터식의 아카이브 기반 예술과 그 연구의 논점과는 구분되는 지점이 있을 듯합니다. 아마 이 질문이 연구의 마무리 단계에서 도출될 결론을 선취하는 그런 질문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제 궁금한 마음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강승의 작업에 대한 분석에서 전유와 체화를 핵심으로 도출하신 데 대한 것입니다. 이강승 작가가 전유를 자신의 중요한 표현 방식의 하나로 언급했음을 인용하고 계시는데요. 아카이브 예술이 포스트 프로덕션 내지 프리 프로덕션의 성격을 지닐 때 전유는 아카이브 예술의 당연한 속성 같기도 합니다. 유독 이강승의 작업에서 전유의 전략을 구분해서 읽어내야 하는 지점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더 해줄 수 있으신지 요청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할 포스터가 미술관 없는 아카이브에서 요청한 전략적 자율성의 유지에 대해서 연구의 초반에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이 전략적 자율성은 포스터가 동시대 아방가르드의 실천에 대해 요청한 것이라고도 적으셨습니다. 이 아카이브 기반 예술가들에게 이 전략적 자율성은 무엇을 위한 전략이고 무엇에 대한 자율성일지 좀 궁금해졌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요청이 연구자가 분석하고 있는 이 세 작가에게 어떻게 논의될 수 있을지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먼저 제 발표에 토론을 맡아주신 배혜정 선생님께 깊이 감사 인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독 이강승의 작업에서 전유 전략을 구분하여 읽어내야 하는 지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본문에서 미처 충분히 다루지 못했지만 제가 이강승의 전유에 주목한 것은 그의 전유를 브리오식 사용, 곧 그 니콜라 브리오가 포스트 프로덕션 예술의 특징 가운데 언급한 사용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브리오는 소유라는 이데올로기를 함축하는 전유의 예술이 공유의 이상에 따라 형식을 사용하는 문화로 이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브리오의 주장이 원천이나 출처에 대한 철저한 무시나 반기를 드러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승을 비롯한 아카이브 기반 작가들은 원천, 출처를 무시하거나 반기하지는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키어 작가인 이강승의 경우 이 작가에게는 아카이브의 대상들, 그러니까 그 앞선 세대의 작가나 운동가들과의 일체감, 연대의식을 구성하고 확인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평가들이나 작가 자신이 강조하는 촉각, 체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 얻은 예술가와 아카이브 사이에 가장 가까워진 거리를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강승도 이 거리가 더 좁혀져 둘이 하나가 되는 상황은 전제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강승은 자신을 정원사에 비유했는데 정원사의 돌봄은 가까이 다가가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전유의 대상에 대한 관심과 흥미, 애정은 이강승뿐만 아니라 다른 아카이브 기반 미술가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실종된 프랑스 군인에 대한 나연의 집착에 가까운 관심이나 또는 그 채승에 대한 남아연의 관심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기반 예술의 전략적 자율성에 관한 세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랑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저는 이강승이 거리가 더 좁혀져 마침내 둘이 하나가 되는 상황은 전제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연이나 남아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배혜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작가들의 작업은 유사 역사가, 유사 문화 인류학자의 자리를 점하지만 그의 작업을 마주대한 관객이 정말로 그 작업을 역사 기록이나 채승이 무용의 재현 같은 것으로 대하는 것은 이 작가들이 가장 기피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연이 사적인 연금술을 강조한 것이나 남아연이 미래의 시간곡, 과거의 사물이 현재와 미래의 새로운 사건화되는 것을 강조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입니다. 이른바 아카이브 예술, 아카이브 기반 미술은 아카이브와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들어가는 글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객 입장에서는 원천 기원에 대한 호소, 곧 여전히 최승희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나 남아연의 작업을 호소력 있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기대는 항상 충분히 충족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자면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국의 아카이브 기반 작가들의 작업을 다른 지역, 국가들의 아카이브 작업들과 차별화하는 데 집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카이브 충동이 발표가 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포스터가 주목한 아카이브 작업들이 확대 심화되었고 그러한 흐름이 어떤 갈래들로 분기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다만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동시대 미술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특징적인 양상을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세 작가에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면서 한국의 동시대 미술에서 미술과 아카이브가 연결되는 양상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이전에 유사 다큐멘터리나 픽션, 다큐 픽션으로 불리던 나연의 작업이 2012년 정현신 선생님 글에서 비로소 아카이브라는 개념과 연결이 되는데 이는 아카이브가 2010년대 이후 한국 동시대 미술의 이슈로 부상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글을 수정 보완하면서 이 글이 아카이브 미술의 한국적 수용과 전개, 분화 과정을 담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아카이브 기반 작업들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면서 좀 더 설득력 있는 동시대 한국 미술 아카이브 유형에 관한 논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